네, 안녕하십니까. 책가의 연호에 관하여 음영법을 단서로를 테마로 발표하게 된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논문이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이번 발표는 전반부 내용을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후반부 내용은 토론 시간에 질문을 통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침 토론자 임태희 선생님께서 질문을 후반부 내용을 위주로 해주셔서 그 시간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18세기부터 조선에는 문인들이 서재에서 사용하던 서책과 문구, 오래된 고동, 꽃류, 소과류 등 여러 가지 기물을 책장에 장식하고 이를 서양 화법을 사용하여 그리는 책가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장르의 그림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중국에 그 연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적은 이 책가의 연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선행연구 K. 블랙 선생님과 에드워드 와그너 선생님의 공동 논문을 실마리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조선에 있어서 서양화법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제1장 책가의 연원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책가들의 공통된 특징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 연원의 형태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가의 대표적인 예인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응록의 책가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티브들의 대부분이 문인과 관련된 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물은 문인을 기준으로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인이기 위한 필수 조건인 지식을 의미하는 서정류. 두 번째, 문인이 지식을 위해 읽고 쓰는 데 필요한 도구인 문방구와 그 외의 도자기류. 세 번째, 문인들이 좋아하는 청아한 꽃류. 네 번째, 문인들의 입신양면을 의미하는 기물들. 다섯 번째, 옛부터 길상적인 모티브로 여겨왔던 기물들이 공통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들을 장식하는 기물로 여섯 번째, 책장이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책가는 완벽한 투시도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눈의 위치, 즉 그림을 보는 이의 눈의 높이를 의식한 투시도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책장을 구성하는 선 중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 선을 이렇게 연장하면 소실점이 하나가 아니므로 완벽한 서양의 투시도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여러 개의 소실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들이 거의 일정한 높이에 있는 소실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실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자기들은 도자기의 배부분이나 이렇게 밑부분이 보이게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이 선 아래에 위치하는 도자기들은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이렇게 도자기의 구연부가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음영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열폭 병풍인 이응록의 책가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 기물들에 사용되어진 음영법을 확인해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른쪽에 위치한 기물들의 밝은 부분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또 왼쪽에 있는 기물들의 밝은 부분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의 강원은 아니지만 좌우 양측에 강원을 설정하여 음영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육면체의 형태를 한 서책과 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닿는 부분은 밝고 닿지 않는 부분은 어둡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도장에도 똑같이 그러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다가 옷깃을 올려놓는 받침의 기둥과 향로의 다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옷깃 받침이 왼쪽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왼쪽 부분이 밝은 부분이 치우쳐지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빛의 방향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필통 안에 있는 붓들인데요. 왼쪽에 놓여 있는 필통 안에 있는 붓들이 하이라이트가 왼쪽에 치우쳐져서 오른쪽에 있는 붓들은 오른쪽에 하이라이트가 치우쳐져서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거리로 사용되고 있는 산호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왼쪽에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응록의 다른 책가도에 이 산호가 오른쪽에 놓여진 걸 보시면 이 하이라이트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책가의 음영법이 음에 해당하는 그늘은 그려지고 있지만 영에 해당하는 그림자는 그려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음영법은 빛을 표현하는 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강원에서부터 발하는 강원이 물체에 닿을 때 그 물체의 표면은 그 물건 자체의 둥근 형태나 지금 보시는 것은 네모난 형태죠. 이 형태에 따라 빛이 닿는 부분과 빛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 쉐이도이고요. 그리고 그 물체가 놓여진 지면이나 부근에 생기는 이러한 것들이 그 실루엣, 그러니까 물체의 실루엣과 유사한 형태의 이제 검은 부분들이 샤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음영법을 염두하시고 우리의 책가도를 확인하시면 우리나라의 책가도에는 이렇게 쉐이드는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샤도우는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가의 그림의 연원을 생각하기 전에 모티브상의 연원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책가에 그려진 책장의 형태는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인 중국의 청나라에서는 가로가 길며 여러 단으로 구성된 책장에 많은 기물들을 장식하고 감상하는 다보각이라고 불려지는 가구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보각으로 불리우는 가구로 자금성의 수방제, 지금 보시는 가구인데요. 이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다보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청대의 걸륭제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보각과 같이 기물들을 장식하고 감상하기 위한 가구는 걸륭제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명대를 대표하는 문진영이라고 하는 문인이 문인생활과 관련한 기물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한 장물지의 제7권 기구편에 다보각과 비슷한 수납 용구인 문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발표하신 김미라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번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구는 이 문구라는 가구는 책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어떤 고동기를 장식하는지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동기를 단순히 수납하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완상한다라고 쓰여 있죠. 자, 감상하는 기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구는 강희제와 옹정제기의 인물화의 배경으로 그려진 가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강희제의 초상화로 그 뒤에 책과 고동기가 같이 진열되어 있는 가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옹정제가 그려진 그림인데요. 옹정제가 있는 방 한 구석에 다보각과 같은 가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유사한 가구가 현재 또 북경 고궁박물관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 또한 옹정제기의 그림으로 옹정제의 비를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기물들이 장식된 가구가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유사한 가구 또한 현재 북경 고궁박물관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가의 모티브상의 연원은 중국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이 그림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강희제와 옹정진 초기의 가구에는 이렇게 서적류가 많으나 점점 갈수록 이제 현저히 서적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 다보 가구로 불리는 가구에는 전혀 서적이 장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가의 연원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형적인 틀이 어느 시기에 형성되었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과 같이 책가의 모티브의 연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모티브의 연원일 뿐 책가라는 그림의 연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장에서는 그림으로서의 책가의 연원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책가의 연원의 일례인 전 낭센형 책거리를 처음으로 소개한 논문은 K. 블랙 선생님의 논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품을 다보각경, 다보각도 등으로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K. 블랙 선생님의 논문의 용어에 충실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하부에 신 낭센형 공화라는 서명과 함께 낙관이 찍혀 있으며 현재 미국 플로리다의 제임스 모리세이 부부의 개인 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낭센형은 카톨릭 교회 예수의 이탈리아인 선교사로 1715년에 북경에 입성하였습니다. 청왕조의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의 3명의 항제하에서 서양합법과 중국의 전통적인 기법을 절충하여 새로운 형식의 그림을 다수 제작한 궁중화가입니다. 현존하는 작품으로 사실성을 강조한 이러한 작품과 책과와 같이 서양의 선투시도법을 사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선법화라는 장르의 그림이 다수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낭센형이 그린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중국 화가가 김연표라는 사람이 그린 화가입니다. K. 블랙 선생님은 이 논문에서 책가의 연원으로 생각되어지는 중국산 트렁프레유, 일명 속임수 그림 책거리로 이 전 낭센형 책거리, 이 그림 외에도 다음 4종류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K. 블랙 선생님의 논문 일부를 타이핑해서 자료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90페이지에 제가 자료일로 이제 수록했고요. 거기 보시면 주 23번에 이제 K. 블랙 선생님께서 다음 4가지 중국의 트렁프레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의 미흡한 연구로 아직 구체적 형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K. 블랙 선생님은 그림들이 공통적으로 책장이 모티브로 그려지고 있으며 서양화법 이에 준하는 기법으로 트렁프레유와 같은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K. 블랙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중국에는 많은 트렁프레유 책거리가 존재하며 이들이 조선의 책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 일본에 해당하는 그 전 낭센형 책거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중국산 트렁프레유 책거리는 조선에서 만든 책가와는 달리 능숙한 선투시도법으로 그려지며 샤도우가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려지며 기물들이 좀 더 크게 그리고 책이 적게 그려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K. 블랙 선생님이 제시하신 전 낭센형 책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책가의 연원이 어떠한 그림들이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 책가도의 특징을 확인한 바와 같이 전 낭센형 책거리 또한 모티브, 토시도법, 음영법의 측면에서 책가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티브에서 보면 오른쪽 위층의 필통, 여기 빨간 부분이 이제 전 낭센형 책거리고 노란 선으로 칠한 게 우리 책가도입니다. 오른쪽 위층의 필통, 위쪽 중앙에 자리 잡은 향로와 왼쪽에 고이 형태의 청동기, 아래층 왼쪽에 재를 둥글게 채워 올린 향로, 여러 개 쌓아 올린 접시, 중앙에 옥벽,
놓여지는 방법은 틀리지만 아래층 중앙의 여의와 그리고 석경, 그리고 불수감 등은 이응록의 책과도에 자주 등장하는 기물들로 모티브상의 유사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1장에서 6가지로 분류한 책가의 모티브들과 비교하면 3번과 4번, 그러니까 문인들이 좋아하는 청아한 꽃류, 문인들의 입식양면을 의미하는 기물들이 이 전 낭세인형 책거리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전 낭세인형 책거리와 같은 책가의 연원에는 이러한 기물이 없었는데 조선에서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두 번째로 선투시도법에서 비교를 하면 많은 선행 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 낭세인형 책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하나의 소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책가도는 여러 개의 소실점은 가지나 그 대신 눈높이는 일정한 소실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려지는 대상의 형태가 보여지는 위치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본질을 그리는 평행원근법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완벽한 선투시도법을 통해 그려진 기물들의 형태는 이그러지게 보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투시도법을 우리의 전통적인 표현과 어느 정도 절충하여 재해석한 소실선을 가진 그림으로 완성한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 음영법에서 보면 전 낭세인형 책거리는 하나의 강원을 설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통일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쉐이드가 다 왼쪽으로 칠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의 강원을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선의 책가다는 방금 1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두 개의 강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재해석한 표현이 아닐까요?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전 낭세인형 책거리는 책과와는 달리 섀도우와 샤도우가 모두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낭세인형 책거리는 샤도우가 그려지고 있지만 조선의 책과는 샤도우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낭세인형 책거리에서는 청동기 여기 준이 그려지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책장 벽면에 준의 실루엣과 비슷한 검은 부분이 샤도우의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 책장의 그림자가 여기 샤도우로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벽에서도 이거 조금 미묘하긴 한데요. 여기 벽 부분에 이렇게 샤도우가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의 책가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럼 조선에서 샤도우를 지운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서양화법의 영향을 언급할 때 책가와 이해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해화 장르가 인물화입니다. 인물화는 특히 음영법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장르로 명청나라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샤도우가 그려지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부터입니다. 이는 왜일까요?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림의 샤도우를 표현하면 불길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권륭제의 경우 자신의 초상화이긴 한데요. 서양 화가에게 그림자로 인한 밝고 어둠은 표현하지 말라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책가도 조선의 화가가 조선의 갈래에 맞지 않아서 임의로 지운 것이 아닐까요? 자, 이상으로 이렇게 전 낭세인형 책거리와 책과도를 비교했는데요. 책과도를 모티브, 선토시도법, 음영법에서 조선의 책과도와 비교함으로써 공통점도 아주 많았지만 이렇게 차이점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의 책가가 단순한 모방, 서양화법의 불완전한 이해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래와 현실에 맞게 임의로 의도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이렇게 수용하지 않았나 하고 주장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책가의 연원이 어떠한 형태의 그림이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책가의 연원의 그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모티브를 합니다. 제가 책가는 기본적으로 샤도우가 표현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샤도우가 한 곳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싸기 위한 덮개, 여기 서질인데요. 덮개 바로 밑에 어두운 부분은 위에서부터 바라는 강선이 덮개 윗부분에 닿아 그 반대편에 생긴 샤도움이 분명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퀘스천 마크를 남기면서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현 선생님의 책가와의 연원에 대해 의혹법을 발표로 연구하는 걸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히 책가와의 특징들을 모티브, 투시도법, 방언, 응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선생님의 책가의 연원을 제시한 전남생형 책과의 비교를 통해서 책과의 연원이 과연 무엇인지 연구할 여지를 넓힌 계기가 된 연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전 난생 책거리가 난생형과 무관한 그림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조사하고 밝혀내어 그동안 조선 책가의 연원자료로 통용되어 온 것들을 다시 생각할 뻔하였습니다. 또한 전 난생형 책거리의 진상을 교찰하면서 당시 중국의 사회상과 연결하여 외소화에 대한 연구 및 소리는 조선 책과의 연원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논문을 잘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이해를 해서 첫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의 17세기 이후부터 공중역보다 앞서 서양화법을 사용한 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각색되어진 중국은 그린 그림이 외소화의 존재를 전 난생형 책거리와 연결해서 언급한 부분을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외소화와 전 난생형 책거리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 난생형 책거리가 단순히 외소화에 해당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조선 책과의 연원을 밝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앞서 질문과 연결될 수 있는데 조선의 경우 책가가 정조 임금에서 불중화원에서 그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주로 성비가 아들의 명을 장식하기 위해 주문하거나 자신의 삶의 빛에 믿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이 지시하여 그리기 시작하였고 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그림이라며 궁중에도 장식되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책가화를 궁중에 장식한 기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외소와 같이 중국 도시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싼 가격에 대량 생산되던 그림과 비슷한 유형의 그림이 어떻게 조선에는 궁중이나 사대부지발 장식하는 용도로 이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완벽하게 섣부르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전례 과정을 결론에 이르는 섣부르다고 여겨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책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중국 궁중회화가 조선 궁중회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은 중국 궁중회화와는 별개로 조선만의 독창적인 궁중회화의 발전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는지요. 그렇게 조선만의 독창적인 궁중회의 발전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면 혹시 전 학생 책거리처럼 궁중회화가 아닌 중국 민간회화의 그 모티브와 비슷한 작품은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선 책가들의 연원은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추측 가능하신지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며 앞으로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입하면